국내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면서 106일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해군 상륙함에 근무하는 승조원 3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국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음으로 자가검사 키트 2종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는 이르면 일주일쯤 뒤부터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진해항 일대에서 투기를 한 혐의로 강 의원의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가 재산을 가상화폐로 숨겨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1,500여 명을 적발하고 가상화폐 수백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압류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남관 직무대행이 차기 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틀 연속 73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급기야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날보다 62명 늘어서 797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06일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 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비율이 34.3%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요 방역 지표에 들어온 경고등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지역 발생은 이제 640명을 넘었습니다. 2.5단계 기준의 상단인 500명보다 140명 이상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결고리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족과 지인 등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 감염이 늘면서 역학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자가검사 키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3개월 안에 추가 임상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을 달아서 오늘 2개 제품을 허가했습니다. 개인이 코 속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인데 15분 내외로 결과가 나옵니다. 방역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유전자 검사보다 떨어지는 만큼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고육지책이 확산세를 잡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발생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노인보호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차 백신 접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CCTV 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기도 부천의 노인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히 1차 백신 접종이 언제 이뤄진 겁니까? 네, 백신 접종은 지난 19일 진행이 됐습니다. 이용자 30명과 종사자 5명이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이 접종자 가운데는 확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가 안 돼서 감염이 확산한 건데요. 부천시는 감염이 번진 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 분석 결과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80대로 지난 19일 미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 5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는데요. 지금까지 이용자와 종사자 36명, 그러니까 이용자가 30명, 종사자가 6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8명 가운데 11명은 음성이 나왔고 7명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는 관계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집과 센터를 오가는 형태라 시설 바깥으로의 추가 전파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3시 반쯤에는 확진된 80대 이용자가 병상 대기 중 자택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당시 놀이터에서 주민 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접촉자들은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파악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첫 확진자의 감염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최소 15명, 안성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는 최소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최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의 노인시설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 상륙함에 근무하는 승조원 3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국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해군 함정에서 첫 무더기 확진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32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함정은 현재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정박 중인데요. 이 함정에는 모두 80여 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상륙함에 타고 있던 모든 승조원에 대한 PCR 검사를 마쳤고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조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함정에 타고 있던 승조원 가운데 첫 확진자는 해군 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첫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시내 어린이집 교사를 접촉한 가족을 통해 2차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를 직접 접촉한 가족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간부는 어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함정이라는 작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군은 이와 관련해 함정관리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확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승조원은 육상에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을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특별 방역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도 서욱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외출 간부에 대한 PCR 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강화 등 부대별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5월 초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이 밖에 주요 발생 사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 하루 휴업했습니다. 아반떼와 배뉴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최근까지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5명 나와서 예방 차원에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30대 외국인 가족 4명과 20대 외국인 가족 3명이 동시에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가족 간의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평에서도 청주 20대 외국인 확진자를 접촉한 30대 외국인 가족 3명도 감염됐습니다. 레슬링 국가대표팀에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한레슬링협회 관계자는 도쿄올림픽 세계 쿼터 대회 참가를 위해서 불가리아 소피아에 머무는 대표팀 코치 2명과 파견 심판 1명이 현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검사 키트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 주 경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건부 허가가 난 자가검사 키트 언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허가난 자가검사 키트는 일주일에서 열흘 후 약국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5월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 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추가 임상 자료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두 진단키트는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검사 결과는 15분쯤 지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는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진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 주 경북 지역 일부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면서요? 네,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12개 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시범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풀립니다. 하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중대본은 인구 10만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한 후 다시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루어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 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4단계 적용 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가운데 4% 수준에 불과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백신 수급 불안과 이상 반응 논란 등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의 2호 예방접종센터입니다. 네, 새로 생긴 접종센터인 것 같은데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원에는 접종센터 2곳이 운영 중인데요. 앞서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1호 접종센터는 이달 초부터 문을 열었고 제가 있는 이곳 2호 접종센터는 어제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65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75세 이상 주민과 노인 보호시설 입소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어제 각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센터 29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접종센터는 204곳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접종센터를 60곳 더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접종 인력과 장소를 늘려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55일 만입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은 3.9%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3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는 게 목표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와 피해 보상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청원을 올렸고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요. 이후에야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서 먼저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 발생에 대비해 각 지자체의 담당자를 정해서 이상 반응 신고부터 피해 보상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 또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과 피해 보상 문제를 명확히 해야 이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2호 접종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쩍 날이 풀리면서 한강 같은 야외 공원에 모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늦은 새벽에 5명 넘게 모인 무리가 한강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는 한강 공공안전관이 수차례 제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한강 일대를 순찰하던 공공안전관 2명이 강가에 둘러앉은 무리에게 다가갑니다. 한눈에 봐도 4명이 넘는 일행. 식당과 술집이 닫은 시각 외국인 9명이 모여 술판을 벌인 겁니다. 한 차례 공공안전관이 해산을 명령했지만 잠깐 흩어졌다 10여 분 뒤 다시 모인 일행. 무리 중 1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한강에 입수합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일행은 재미있다는 듯이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 바쁩니다.
공공안전관이 재차 돌아와 제지해보지만 역부족인 겁니다. 늦은 밤 한강공원의 모습은 어떨까? 부쩍 날이 풀리면서 밤 10시 이후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인 일행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느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은 자주 목격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음식 섭취 안 할 때는 마스크 섭취 좀 부탁드릴게요. 성산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왕복 15km 구간을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순찰할 수 있는 인원은 2명뿐입니다. 문제는 한강 일대를 순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안전관이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도 경찰 신분도 아니라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권한이 저희 자체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불응하는 그런 시민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저희가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4차 대유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역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야외 공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민의 출국 자제를 권고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50개국을 여행 금지 목록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주의를 강화하라는 2단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홈페이지입니다. 온통 빨간색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들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북한과 러시아 등 34개국에 더해 모두 150여 개국이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된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사전 주의 1단계부터 여행 금지 4단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여행 재고 3단계에 속한 반면 한국은 1단계 낮은 2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3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는 며칠 전까지는 2단계였으나 다시 여행 금지인 4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사전 주의 1단계엔 부탄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2단계를 유지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함에도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 공고는 강제력을 띠지는 않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공고한다면서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의 80%로 확대할 것이라 밝혀 최종적인 여행 금지 국가는 160개국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캐나다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오는 항공편 운항을 30일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교통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발 항공편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다른 항공편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성인의 백신 접종이 절반을 넘기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외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분이 어제부로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금일 0시 기준 13만 615명이 신규로 1차 예방접종을 받아 총 203만 5,549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1만 8,528명으로 총 7만 9,15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한 후에 4월 5일 1차 접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 17일 만의 일로 예방접종의 속도가 빨라졌음을 의미합니다.
4월 내에 1차 예방접종 3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조기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어제 29곳이 추가 개소하여 총 204개소가 운영 중이며 29일부터 53개소가 추가 개소하면서 예방접종 역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종사자 그리고 만성신장질환자와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1일 평균 접종 인원은 12만 9천 명으로 다음 주부터의 접종 대상자 확대, 접종 역량의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일평균 접종 인원은 1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이와 같은 역량 확충을 통해서 이번 달 내에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의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 백신은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87만 3천 회분이 도입 완료되었고 1421만 5천 회분이 순차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은 상반기 예정된 700만 회분이 3월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었고 나머지 525만 회분도 계획대로 6월까지 매주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반기 도입 예정인 857만 4천 회분 중 157만 4천 회분이 2월에 도입되었으며 나머지 700만 회분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이 2월에 도입되었으며 29만 7천 회분이 6월에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 2천 회분도 4월에 도입되었고 166만 8천 회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저희 질병관리청은 일선의 어려움을 살피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 대응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월별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제검사와 병상 확대, 예방접종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발생과 이와 관련된 위중증 그리고 사망이 감소한 결과로도 판단됩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3차 유행 정점기 이후 환자 발생 수에 비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모두 감소 추세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72%였던 중증화율은 3월 잠정치 기준입니다. 1.73%까지 낮아졌고 치명률은 12월의 2.7%에서 3월 잠정 0.49%까지 낮아졌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중증화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65세에서 74세의 연령층에서도 감소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 특이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이후 확진 후 입원 전 사망은 없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사후 확진 사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투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로리주 성분명 렘데시비르는 123개 병원에서 6,037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66개 병원에서 1,967명이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43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 이틀 7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나와 모두를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실내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불효불급한 모임은 취소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 등의 외부 활동을 멈추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환자 감소 효과는 이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접종 순서가 된 대상자들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의 참여를 이루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접종을 받을 시기에 맞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날에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십시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증가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방역당국은 보다 많은 예방접종을 보다 신속히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유행을 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그 작년 이제 겨울철에 3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될 때쯤 이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올리고 이제 여러 대책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4차 유행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시기쯤에 이제 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차 유행 때 이제 대비를 했던 걸 이제 좀 되돌아보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9시 이후에 뭐 이렇게 영업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골자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다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10시 이후에 뭐 그 이제 영업 금지 거기에 이제 핀셋 방역이 이제 하나 추가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확진자의 추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의 양상을 봐서는 현재의 방역 대책만 가지고 뭐 뚜렷하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역전시키거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 변곡점쯤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주요 방역 지표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 비율도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조금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65세 이상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지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천만다행이죠. 어찌 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요양시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확진자 수와 이제 중증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확진자 1000명이라도 중환자가 적게 발생하고 사망자가 적게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에 걸리는 이제 부하가 적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3차 유행 때는 1000명이 얼마가 지나가면 못 견디던 게 지금은 2000명이 어느 정도 지나가도 견딜 수 있을 그런 완충이 생긴 거는 맞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100명 단위, 1000명 단위지만 이게 갑자기 더블링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 뭐 몇천 명이 뭐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 만만 그런 중환자 숫자가 적다 그래도 결국은 의료 시스템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리려고 봤더니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뭐 고위험 시설 대비를 하고 증상자 관리를 해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유행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셧다운 같은 3단계나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사람 간 모임을 막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지를 섣불리 또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지혜롭게 이제 넘어가야 될지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음 주에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이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해당 지역의 그 유행 상황만 봤을 때는 사실 뭐 1단계 조치로 뭐 진행이 되는 게 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지자체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거나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메시지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하나가 또 그런 곳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풍선 효과 비슷하게 또 거기는 또 8인까지도 모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됐다고 해서 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또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뭐 개별 지자체에 따라서 사실은 뭐 시골 지역의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곳은 대규모 여행 자체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맞는 상황들의 뭐 대책을 세울 수는 있지만 풍선 효과나 아니면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그 우려 섞인 게 있어서 그런지 그 방역 당국에서도 이번 근본 개편안 시범 적용할 때 원래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 인원수 제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8인 이상 모임 금지까지 좀 걸어놓은 게 결국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가검사 키트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가 2종을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일단 보조적인 검사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조건부 허가가 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임상 연구를 하기도 어렵고 이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해야 될지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실제 써보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임상시험 조건부 긴급사용승인입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충분한 임상시험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키트가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뭐 각 회사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그 나와 있는 자가검진 키트가 뭐 100%에 가까운 민감도 특이도, 그러니까 확진자를 잘 찾아내고 아닌 사람을 잘 걸러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연구 결과, 그 리얼월드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는 몇백 명 대상으로 그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그 민감도 100%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진단검사의학회에서 33,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일상적인 환자들 중에서는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할까 봤을 때 한 뭐 41.5% 그런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직 이제 이런 많은 괴리감은 사실은 이제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갖고 보완도 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계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상 연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임상 연구 조건부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렇게 너무 맹신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걸 추후 어떻게 방역이나 이제 개별 그 가정들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의 용도로 그렇게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을 나가고 있는데 좀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결국 그 자가검사 키트의 그런 정확도 문제가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자가검사 키트에.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체를 직접 개인이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따라서도 정확도에 그 차이가 좀 생기는 겁니까? 자가검사 키트에? 근데 그 확진 검사는 이제 실제적으로 PCR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유전자가 있더라도 몇십 번의 증폭을 하게 돼서 그걸 갖다 얻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100% 민감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유전자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신속 항원 진단 키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증폭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에서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저런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보통 그 PCR 검사, 확진 검사보다
유전자 양이 한 최소 1000배, 보통 한 4000에서 8000배 정도의 유전자가 있을 때야만 양성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음성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민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제 방식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증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있는 그대로 검사를 하느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할 때의 뭐 문제도 문제지만 예. 실제로 검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적용할 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지금 PCR 검사, 기존의 유전자 증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선별검사소나 아니면 보건소를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건 약국에서, 동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검사 이후에는 또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럼 그게 양성이 나왔을 때 지금 민감도 특이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같이 유병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99.9%짜리 민감도 특이도 거의 완벽한 키트를 써도 3명 중에 1명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놓친다라는 의미가 건강한 사람인데 양성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도뿐만 아니라 특이도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사용을 하신 다음에 이게 양성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분이 100% 환자일 가능성이 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방역 당국에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네.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되는지, 선별진료소로 바로 가야 될 건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아마 이제 좀 마련이 될 것 같거든요. 인재 승인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이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바로 그 선별검사소를 가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양성일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음성이 나왔을 경우라면 지금 어떤 전문가분들은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재검사를 한다거나 그 연달아서 검사를 하면 그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별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는 이제 증폭을 하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갖다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 당시에 그게 이제 유전자적으로 많이 배출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 여러 번 검사를 했을 때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애초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뭐 100번을 검사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PCR에서는 계속 100번 더 검출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이 여러 걸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한다고 그런 그 확률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살짝 뭐 영향이 있을 정도 없을 정도, 그조차도 지금 아직 연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양성이 났을 때는 당연히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별진료소든 하여튼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가셔야 될 것 같고,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본인이 또 안 걸렸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진단검사 이학회 33,000명 검사했을 때 41.5%면 사실 10명 중에 6명은 뭐 못 진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충분한 임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걸 믿고 내가 괜찮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검사들이 많아지고 되면 이제 이 진단 키트의 효용성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또 알려질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조금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거지. 아직은 좀 섣불리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무조건 결과에 대해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처음으로 국내 첫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개별 사례도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좀 밀폐된 공간이었던 만큼 좀 전파 속도가 빨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 우리가 뭐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뭐 일본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유람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비말과 접촉 감염에 의해서 이제 순식간에 확진자가 생기고, 사실 그 안에서 조금만 오래 머무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잠복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100% 다 걸린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함정에서 나타난 그런 감염은 사실 가볍게 여길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했던 장병들은 사실 다 자가격리에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부 다 소개를 해서 거기에 남겨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이게 교류가 있는 함정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함정들에까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더 퍼지기 전에 또 우리나라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또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일 것 같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좀 여쭤볼게요. 최근 국내에서 좀 사례가 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는 뭔지,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인도에서 뭐 이중 변이, 삼중 변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이제 유명한 지역들이 이제 영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고, 남아공이 있고, 브라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 말씀드린 나라들의 그런 변이들이 다 들어온 상황이고요.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국이 어찌 보면 가장 많고, 근데 그런 변이주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됐을 때 이제 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우리 이웃 나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발 변이가 일부 도시에서는 70~80%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최근에 나타난 대유행은 영국발 변이에 의한 그런 전파력 높은 그런 바이러스 주의 재유행으로 인한 그런 유행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이의 특징 자체가 대부분은 전파력이 올라갑니다. 뭐 치사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전파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행 자체를 확산시키고 재생산 지수를 올리는 게 대부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우세종이 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도의 이중 변이, 삼중 변이는 어떤 겁니까?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이들이 5개 나오는데 그게 보통은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아니,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나오지만 2484Q 변이라고 해서 저거는 남아공하고 브라질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 변이고, 그다음에 L452R은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변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두 개가 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전파력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이런 그 스파이크 단백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무력화시키거든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하나가 지금 더 붙어서 지금 V382L 변이까지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변이, 중요 변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신은 더 안 들을 거고 어찌 보면 그 전파력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최대치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그 유행의 대폭발의 저런 변이들이, 여러 가지 유행의 변이들이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그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고위험국인 남아공과 탄자니아 입국자는 전원 그 시설 격리 조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뭐 어찌 보면 이제 국내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격리 범위를 얼마까지 넓혀야 되느냐는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과 그런 시설들이 또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과 이런 시설의 여부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남아공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그 백신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변이의 위험도에 따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그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신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백신 수급 불안 우려가 조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을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러시아산 백신이 최근에 희귀혈전 논란을 빚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던데 어떠십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런 혈전과 같은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이게 문제 제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명하게 어찌 보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스푸트니크 V는 사실 시작 시점부터 이상 마치고 3상 시험도 하지 않고 아직 접종이 시작됐었고, 그 이후에 일부 중간 결과가 이제 란셋이라는 저명 잡지에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뭐 유효성이야 뭐 어느 정도 뭐 있겠지만 안전성 부분, 진짜 이 혈전이 정말 없는 건지 문제가 정말 없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승인이나 이런 단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최대한 중요하고 확실한 자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금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현재까지 가장 안전성을 담보받고 있는 그런 백신이 mRNA 그 제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이자나 모더나 외에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mRNA 방식 같은 그런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이외에 다른 플랜 B를 검토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mRNA 백신 중에서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큐어백이라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인데 지금 거의 4만 명 가까이 삼성 시험 임상 이제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빠르면 아마 뭐 5, 6월 뭐 거기 회사 얘기로는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EMA에 유럽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초저온의 이제 그런 콜드 체인이 필요한데 지금 이 이제 큐어백 같은 경우는 그 한 3개월 정도 그냥 상온 그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점들을 갖고 있고 또 연구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 좀 보다 좀 안심하게 쓰고 쓸 수 있는 백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좀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이런 도입 같은 여부도 좀 미리 이제 타진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네,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똑같이 mRNA 방식인데 그 유통과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예방접종 센터를 구축을 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 독일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통과 보관이 쉬워서 일반 저희가 독감 백신 맞듯이 의원에서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마 하고 있겠지만 뭐 그런 백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랜 B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물러나고 예년의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경남과 전남 지역에는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았다고요? 네, 이틀째 이어졌던 더위가 물러나고 오늘은 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6도가량 낮은데요. 어제 날이 다소 더웠던 터라 오늘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게도 느껴집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쌀쌀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과 또 정남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강주 13도, 대전 1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대구 24도, 광주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다만 일요일 아침 한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흐린 날씨 속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어제와 그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다시 한번 긴급 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본이나 IOC는 올림픽 개최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계속 커지면서 자칫 불참 국가까지 나올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논쟁거리도 생겼습니다. IOC가 어제 올림픽에서 인종차별 항의 퍼포먼스를 하는 선수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올해 1월에 발표했던 대회 운영 지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종종 등장했는데요. 최근에는 지난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크게 확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L 다수 클럽들이 훈련장에서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IOC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표현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실제로 IOC는 수십 년간 올림픽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보수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건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인데요. 육상 200m 시상식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선수는 검은 장갑을 낀 채 이렇게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일던 흑인 저항 운동인 블랙 파워를 지지한 행동이었죠. IOC는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했고 선수촌 밖으로 추방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종우 선수가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이 끝난 뒤 관중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달린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행동으로 박 선수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메달 수여를 보류당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다음 해가 돼서야 박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IOC.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경계선이 애매한 만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런던 올림픽 당시 우길기 문양의 일본 체조 대표팀 유니폼은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이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광복회원에 대해서 광복회가 징계를 위해서 상벌위원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끝에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와 독립후손끼리 고성과 욕설, 주먹질까지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결국 광복회가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징계 여부 오늘 결정 내리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상벌위원회가 소명을 듣기로 한 회원인 69살 김인용 씨가 이 공개로 넓은 강당에서 회의를 열 것을 주장함에 따라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비공개로 김 씨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광복회는 오는 28일 오전에 2차 상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상벌위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전부터 이 김원웅 회장에 반대하는 이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형 모임과 광복회 정상화 추진본부 소속 수십 명이 광복회관 앞에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광복회 관계자들이 김 씨 외 다른 사람의 건물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벌위가 예정된 회관 4층에서도 김 씨와 함께 온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광복회 관계자 등이 고성은 물론이고 욕설과 주먹 다짐까지 주고받으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끼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봉준 선생의 손자인 김 씨는 앞서 지난 11일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상벌위 측은 광복회장과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관련 정관과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씨 측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광복회 개혁 모임 등은 정치일 출신인 김원웅 씨가 광복회장이 된 이후 독립정신을 왜곡하는 돌출 언행으로 국민 분열을 불러왔다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김원웅 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원웅 광복회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 영상을 수여했고 이에 일부 단체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에도 김 회장은 여러 차례 미국의 국익인
분단을 지킨 것이 호국이란 말이냐며 일제와 미국의 국익을 지킨 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의 반대하는 광복회 개혁 모임 등은 앞으로도 김 회장이 참석하는 광복회 행사 때마다 반대 시위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서 공소 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달라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개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만큼 별도로 소집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기소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다면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며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 신속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주일 남은 총장 후보 추천이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꼼수에 오 고검장이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수사심의 개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 부장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박석영 기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일 텐데 다음 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아직 유력 후보는 따로 없다며 추천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추천위 회의는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며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추천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여러분들께서 기사에 쓰시는 것처럼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이고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추천위가 국민으로부터 청구받은 후보들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지청합니다. 전례를 보면 후보군은 추천위 회의 당일 서너 명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가운데 유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 밖에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소집될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총장 추천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대변인 등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아니라면서 대변인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건 좋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계속 나오자 부랴부랴 논란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은 종부세 완화 입장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발언에 이어서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물론 진성준, 박주민 의원에 이어 소병훈 의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면서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부동산 특위를 통해 의견을 달라면서 사실상 입단 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나선 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자 국민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 뿐더러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부동산 간담회 특위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철희 기자, 백신 공급 관련된 논란도 살펴보죠. 정치권에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서로 옥신각신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 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잇따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제동을 걸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호가 나뉘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와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 러시아 백신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여유분을 인접국 우선 공급하겠다는 시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은 더욱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 방명록을 통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한 데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피해자들과 관련한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며 윤 원내대표가 혼동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이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연 가족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가운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입니다.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투기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특정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강 의원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와 관련 금융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 2곳과 함께 진해항 제2 부두터 2만 4천여 평을 감정금액의 절반인 평당 110만 원, 모두 27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해 공장 이전을 위해 땅을 샀다고 했지만 3년째 터 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6천 평을 평당 160만 원, 96억 원에 팔아 30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습니다. 강 의원 가족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첫 강제 수사입니다. 네, 밖에 고위직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속도도 내는 모습인데 오늘은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누락리 토지 2필지 모두 2,400여 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제곱미터당 10만 7천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 4천 원으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함께 부진의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습니다. A씨가 사들인 곳 주변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A씨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차관급 자리로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과 전 현직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땅 투기 의혹으로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기성용 선수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지난 2016년 아버지가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며 땅을 산 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모든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잘못이라며 경찰 수사에 진실되게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서 재산을 몰래 가상화폐로 숨겨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1,500여 명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우선 이들 중 670여 명 계좌에 있는 수백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압류한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몰래 숨겨온 고액 세금 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습니다. 개인이 836명, 법인 대표가 730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으로 125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보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676명이 보유한 860개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이들이 압류당한 가상화폐 평가 금액은 251억 원이었고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19%로 가장 많았고 드래곤베인과 리플이 각각 16%, 이더리움이 10%, 스텔라 루멘이 9%, 기타 30%였습니다. 서울시는 남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압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가운데 118명은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네,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까지 지자체가 압류한 건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인데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불응한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14곳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 계좌나 전자지갑, 가상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등 편법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앞으로 예술품 등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거두면서 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광풍 현상, 배경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상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 동의어로 같은 말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거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상화폐가 있을까요? 누구도 추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 새로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는 지금 한 9,4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에 거래 비중도 높고 가격 하나가 높아요. 이게 사실은 초창기에 이런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정말 실물에서 생활이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처음에는 피자 2판을 배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2만 개를 줘야 했어요. 당시에는 1센트도 안 되는 가격 거래됐었는데 지금은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8,100만 원을 뛰어넘었고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 기준으로도 6만 4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 확인을 해보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700만 원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달러 기준 5만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부터 미국과 이제 한국에서 이 가상화폐 투기를 경고하면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이 금단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금요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이 투자자들이 대거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말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1000단위로 오르는데 그 신고가는 매번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이 비트코인 시장 가운데 한국이 가장 이 투기 광풍이 좀 심하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던 전문가들조차도 화폐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에도 700~8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특히나 국내 20, 30대 유입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3355 모으면 삼성전자 주식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요즘은 혼자 갈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보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투자 국내에서는 20, 3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국내 4개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 1분기 석 달 동안 신규로 가상화폐 가입한 사람들, 가입자가 25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합치면 63%. 3명 가운데 2명이 신규 투자자가 20대, 30대다라는 겁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빨리, 수익률도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제 사고 파는 이른바 주식에서 했던 단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살피면서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20, 30대의 경우에는 뭐 주거난 거쳤죠. 취업난 거치고 있죠. 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사다리 출구로 지금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듯한데 문제는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도 변동성이 더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같은 가상화폐인데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2018년에도 당시에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미국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에 간 가격 격차가 우리가 50%좀 더 얹어줬어요. 근데 최근 들어도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난 14일자 기준 우리나라의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8,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 미국의 거래소에서는 6,400달러였어요. 64,000달러. 그러면 이걸 단순 화폐로 계산하게 되면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7천만 원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한국에서 팔 경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불법 해외 송금이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지인이 있으면 내가 달러로 보낼 테니 사달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카드로 구매하는 건 좀 막아놨고요. 일부 지인들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대중국 송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외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치 프리미엄의 원인을 좀 쉽게 풀면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차익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가격은 일정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적인 외국환 거래 관련된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게 좀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대 거래소의 거래량 그리고 이제 상장된 종목 수를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 지난주 미국에서 상장했던 최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인데 거래 종목도 우리가 3배 많고요. 거래 금액도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로. 그리고 거의 지금 90% 가까이 채굴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사겠습니다. 매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시가 같은 거래소, 이 미국과 해외 거래소, 한국 거래소에 간 이 가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앞서 얘기한 각각 이제 불법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외국환 거래법을 보면 5,000달러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좀 불법 거래, 이런 차익 거래가 의심되는 거는 좀 걸러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20-30% 이상 벌어질 경우에 누구라도 앉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판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남는다라고 하면 불법적인 경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은행권, 특히나 이제 시중은행권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20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9월부터 시행되는 특근법에 의해서 은행 계좌, 실명이 확인된 계좌만 거래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거래가 가능한 은행들은 불법 송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특히나 그동안은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해외 송금이 늘어난다더라. 그리고 이제 5만 달러 이상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단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도 나중에 이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사실 2009년에 비트코인 등장 이후에 실물 경제도 좀 사용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각종 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앞서 제가 이제 국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한 9,400여 개가 됩니다. 예. 근데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든 코인으로 알려진 이더리움의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기술을 모방해서 너무 쉽게 만들어주고 그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거래소들이 상장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심사 규정이 굉장히 허술하고요. 그리고 감독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우리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은 특별한 저기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투기적인 가상의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250만 원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저기를 내리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0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를 했지만 여기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국무조정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국내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워낙 비싸고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변동성이 큰 이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말마다 이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가보면 이 가상화폐는 지금은 사시면 40원에 사지만 이게 상장되면 400원, 4,000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다단계로 좀 모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보호책은 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해외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소장님께서는 5만 달러를 말씀하시고 연간. 예, 저는 5천 달러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회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걸 합친 연간 5만 달러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좀 가장 문제되는 게 이 화폐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 가치의 저장 그리고 가치의 교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값어치가 이렇게 들쑥날쑥 널뛰기를 하다 보면 결국 화폐로서의 기능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존과 3년 전 광풍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당시에는 개인들 주도였다면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페이팔과 같은 굉장히 거대 플랫폼들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게 하고 테슬라가 자사의 제품을 사게 하고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까 9,400여 개 가운데 정말로 특정 이제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치저단,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 알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효용가치 그리고 상장돼 있는데 정말 저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가격이 지금 뭐 6, 7천만 원, 8천만 원 같지만 오늘 당장 5천만 원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이 변동성에 대해서 주식은 우리는 가격 제한 폭이 있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급등락할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되면서 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장난삼아 만들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연초 대비 8,000배 이상 올랐어요. 800배 이상 오르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네덜란드에서 벌었던 튤립 버블에 비견될 정도이고 이런 가상 투자의 경우 결론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전부분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뭐 거의 지금 6,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수입차 한 대 가격이 호가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기술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 활용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느냐, 가치 저장의 수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 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돈이라는 게 국가가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 이 주도권을 가상화폐에 넘겨줄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절대 놓치기 싫어하죠. 근데 지금 가상자산의 거래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이미 주식시장 거래를 추월하는 곳들이 몇 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화폐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과 일단 민간이 발행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책임 소재가 이제 정부 당국에 있는 거고요. 민간은 민간 기업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이 조금 더 이제 커져서 버블이 더 커지게 되면 미국이 정말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투자 광풍의 이면에는 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가 많았어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봤던,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봤던 전문가들조차도 과열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종목 분석 보고서가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네. 정말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래소, 이 기술은 굉장히 보안이 강하지만 거래소가 털리면 누구도 이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섬 게임이면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간의 충격과 정부의 규제에도 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제 입원 조치됐지만 언제 퇴원할지 몰라 피해자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제보는 Y 박희재 기자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쥔 중년 남성이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흉기를 흔들고 무어라 말하기도 하며 15분 넘게 문 앞을 어슬렁댑니다. 집안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새벽 6시 50분. 경찰님, 처음에 칼 들고 올라왔어요. 누가요? 아래층에서. 뭐 때문에요? 이유가 없어요.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당시 현관문에 남긴 신발 자국입니다. 이처럼 문을 발로 차고 또 손잡이를 부수려 하는 등 난동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40대 A씨. 경찰 조사에서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했다고 생각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약물을 처방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뒤 다음 날 정신병원으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해도 정신치료를 그러니까 입원 조치를 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치료를 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언제든 가해 남성이 퇴원할 수도 있는 데다 경찰이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계속 한 30분 간격으로 깬다고 그래야 되나? 살짝 잠들다 탁 깨고 이러는데 밤에 내가 또 안아주고 엄마가 또 안아주고 뭐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안 먹이려고요.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치의가 상담하며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사례 관리를 받으면 제일 가장 포커스로 맞춰지는 게 약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주치의 면담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와 피해자가 온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행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제 입원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자가 완전히 완치가 됐을 때 퇴원을 시켜야죠. 치료가 끝나서 이 사람이 그럼 완치됐다라는 판정이 나면은 그 즉시 재판받고 교도소를 가야죠. 조현병을 앓다 방화의 살인까지 저지른 안인득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강원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감염 멧돼지가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탐방객과 등산객들이 몰리는 시점에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설악산 백담지구 계곡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입니다.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생석회를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부에서 감염 멧돼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
공원 외부에 겹겹이 친 철제 울타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국립공원 내부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국립공원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돼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총기 포획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수색 인력을 좀 확대 운영해가지고 폐사체 주변, 이제 폐사체가 발견된 그 현장 반경 3km 내외를 지금 집중 수색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초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탐방로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 전국에서 등산객이 몰리면 전파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피해는 없지만 신발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는 퍼지고 양돈 농가엔 치명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ASF 감염 멧돼지가 760마리 넘게 발견되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 이미 돼지 사육단지가 밀집한 충청 지역 경계 지점에서도 감염 멧돼지 사체 다수가 확인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중남미 3개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코스타리카에서 한중미 8개국 외교 차관 회의를 열고 오염물질의 해양 방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생태계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1.7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은데요. 하늘이 흐려서 상대적으로 더 선선하게도 느껴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되찾겠고요. 낮 동안 예년 기온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남해안에, 휴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남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늦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순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